네,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여지는 거 지금 초상하네. 초상한데, 자, 이걸 누굴 설명을 하는 것일까? 한번 옆에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를 세웠다. 자, 우리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딱 이 사람이 누군지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초급 문제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단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그냥 적용시켜서 거의 뭐 한 2초 만에,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을 하세요. 자, 그래서 고려를 세웠다. 이거 누구예요, 우리? 자, 이거 누구죠? 왕건이죠? 자,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역시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왕건이니까 고려 왕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요 훈요 10조예요. 저 훈요 10조는 왕건이요. 자, 후세의 왕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켜야 할 10가지 뭐 유언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왕건과 관련이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완산주의 도읍을 정했다. 이거 앞에서 이미 제가 이거 견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호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 자, 그렇죠. 포용 정책을 썼다라는 거. 요거는 왕건에 대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고창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아, 여러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답이 2번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창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그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순왕으로부터 신라를 넘겨받았다. 아까 만화 그림에서 경순왕이 자신의 그 금강을 이렇게 땀 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죠? 그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핵심 개념 플러스 왕건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백성을 위한 정책, 당연히 이렇게 포용적이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인자하다고 느껴지죠, 왕건은. 자, 이랬던 이 왕건이 펼쳤던 정책 중에 당연히 백성을 위한 정책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단 세금을 줄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요. 일단 보세요. 제가 언급은 일단 왕건과 그 다음에 견훤과 궁예 이렇게 3명의 호족만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호족들이 각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족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왕건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한 건데 이 나머지 호족들의 그 권한을 누르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고려가 멸망하게 될지 또 반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호족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왕건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혼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하는데, 참, 보세요. 그럼 각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 호족들의 딸들을 다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얘네들 부인을 낳고 또 자식을 낳으면 함부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는데, 사신관 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옛날 신라에 살았던 그 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신라의 그 왕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중앙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가둬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요,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신관 제도고, 그 다음에 기인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또 그 각 지역 지방 호족들 이런 사람들의 자식을 가운데 아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중앙에다 약간은 이렇게 볼모로 잡아두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 놓는, 그래서 함부로 반란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기인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족 통합을 하는 정책들을 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은요,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다가 영토를 넓히는, 그래서 특히 어느 나라를 중요시했냐면, 자, 고려의 수도는 사실은 개경인데 개경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서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 태조 왕건으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숭상했는데 팔간해와
연등회 이런 거 연등 막 다는 그런 연등 축제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팔간회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나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불교적 행사와 접목이 돼서 하는 뭐 그런 행사들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의 일부이다. 앞에서 훈요 10조는 뭐라고 했었죠? 훈요 10조는 왕건이 후세 왕에게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라,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재밌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렇게 주제 하나만 고르면 되고 또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조를 보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해라.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사찰, 뭐 불교의 힘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불교를 장려했다는 거 우리 1번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서 사찰을 세우는데 근데 함부로 짓지는 말래요. 야, 일단 뭐 아무리 고려시대가 불교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절을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너도 나도 여기다가 불교를 막 이 사찰을 많이 세워요. 그러면 이 고려의 그런 재정이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짓지는 또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조.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자, 중국의 문화를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대 시대부터 많이 받았지만 뭐 이러한 부분은 받아들이되 이러한 부분은 꼭 반드시 뭐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서양이 서구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문물들이 있지만 뭐 일정 부분은 좋은 거는 또 받아들이지만 뭐 굳이 뭐 거기 있는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막 다 막 따르고 추종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주의 내용을 조금 찾아볼게요. 어디에 있을까? 네, 3번 자주의식 표방 3번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아, 요거 지금 맞는 내용 지금 고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5조요. 서경을 중요시하라. 이거 앞에서 왕건의 업적 정리하면서 했어요. 이가 북진정책. 이것은 옛날에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이 태조 왕건의 야심, 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을 중요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찾아보면 4번 북진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 옳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죠. 이 안에서 들어있지 않는 거. 그래서 유교적 수용은 찾아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인데요. 다음을 건의한 고려시대 인물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시무 28조예요. 여러분들 이 시무 28조와요. 훈요 10조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남긴 왕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시무 28조는 이때 이 고려 시대 요 시점에서 필요한 우리가 지금 뭔가 이루어야 될 급선무 일이에요. 그래서 이 28가지 조항을 지키라고 자, 어떤 사람이요? 최승로라는 사람이요. 이 시무 28조를 왕 성종에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 최승로는요.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인데 저 최승로는 유학자였어요. 당연히 이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바친 이 시무 28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유교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뭐 지방간을 파견을 해서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 지방에다 관리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파견하면 지방에 있는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는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보호를 하라. 뭐 이런 식의 것을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과 벌을 분명히 하고 악한 행동을 벌해야 한다. 나쁜 거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선지를 좀 볼게요. 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야 한다. 이거 노비안건법, 이거 최승로가 한 걸까요?
이건요, 광종 시기 때 광종이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비양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력이 약화가 될까요? 이 노비를 밑에 데리고 있었던 그 귀족 세력들, 문벌 귀족 세력들의 성향이 약해지겠죠, 권력이. 그러면서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풀어주면 국가의 재정,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종 시기 때 실시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서경으로다가 도읍을 옮겨야 한다. 이거 서경으로 옮기면서 북진 정책을 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네, 태조 왕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가 팔관회를 성대하게 열어야 한다. 이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최숙노는요, 이 팔관회 실시를 하기는 하되 너무나 여기다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국가의 그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유학자이기 때문에 좀 불교와 유학을 골고루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숙노 유학자, 시무 28조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 성종의 업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성종이다. 자, 왜냐? 성종은 누구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죠? 네, 최승로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최승로의 의견이었던 이 시무 28조, 그러니까 지방간을 파견한다든지 또 관리들이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상과 벌은 또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한 대표적인 그 예시로 뭐가 있었냐면 국자감을 정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자감은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여기서 유학을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냈던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간 파견인데 이 지방간 파견은 사실은 시무 28조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니까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신문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이번에는 신문기사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고려 초에는 건국의 공이 큰 신하들과 왕실 외척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왕권을 위협하였대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자, 그래서 이들의 자손은 나라의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정치를 움직였다고 하네요. 자, 이에 광종은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함으로써 학문적 소양을 갖춘 신하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귀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과거제죠, 여러분. 과거제예요. 자, 많은 분들이 저 과거제 하면, 왜냐면 그 조선시대를 딱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제의 처음 실시는 고려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는 조선시대였다는 거. 처음 실시된 거는 고려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1번 팔관에 성대하게 열리다. 아니죠.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배경보다 실력으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네,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지방통제를 강화하는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노비양건법을 실시했는데 억울한 노비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중급이라면 그냥 1번 팔관회, 2번 과거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건 초급이니까 이렇게 성대하게 열렸다. 그리고 배경보다 실력으로, 그리고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 억울한 노비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저 내용이, 저 개념이 뭔지에 대한 걸 지금 선지에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고려 광종의 업적입니다. 아까 성종의 업적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요,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자, 광종의 업적은 노비양건법을 실시를 했다. 그래서 귀족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을 하면서 귀족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 노비양건법, 귀족 밑에 있었던 노비들을 전부 양인으로 풀어주니까 이 세금을 내는 양인들이 늘어났다는 건 국가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귀족의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약해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제. 이거 역시 광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편이 없어. 내가 만약에 왕인데 내 편이 없어. 그러면 내 의견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내 의견과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다 두고 싶겠죠? 그래서 실시한 게 바로 과거제예요. 그래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실시하여서 이 과거제를 실시해서 이 세력을 교체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누구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국가와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광종이 업적은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47번 문제는요. 자, 47번, 48번 문제는 이제 고려시대가 외침을 받았던 총 전기에 2번의 침략을 받았고요. 또 후기에 가면 1번의 침략을 더 받아요. 그래서 이 전기의 침략을 받았던 거란과 여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거를 각각 한 문제씩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47번을 보면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서희의 외교 담판. 일단 말로써 이 거란이 침략을 해서 들어왔을 때 서희가 말로써 이 거란을 물리쳤어요. 그게 거란의 1차 침략인데,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을 좀 볼게요. 그림을. 자, 윤관의 동북구성 설치. 이거는 여진족이 침략을 해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거란과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 우리가 여기서 골라내야 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귀주대첩. 자, 이거는요. 강감찬의 전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거란이 총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는데 1차 침입 때는 말로써 이 서희가 물리치면서 강동육주라는 곳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3차에 걸쳐서는 자, 이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거란을 이 귀주에서 물리치면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 설명으로 일단은 1번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창전투는요, 앞에서 우리 이 견훤과 왕건이 싸웠던 그 전투로 유명하다라는 거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동정벌은요, 만주벌판 달려라, 누구죠? 강개토대왕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4번 처인성 전투는요, 고려 후기에 원간섭기 시대 때 놓여진 그 직전의 상황,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요. 김윤우라는 인물이 이 처인성에서 몽골의 살리타를 이렇게 사살하는 뭐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핵심 개념 플러스 거란과 여진의 침략, 어떤 식으로 침략을 받았는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정리할 필요 있겠다고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거란의 침입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1차 침입 때 서희의 단판으로 말로써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침입으로는 양규가 활약을 했고요.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다가 물리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은 2차 침입은 좀 잘 나오지 않고요. 우리 이 서희 같이 강동육주 기억을 하시고요. 강감찬과 귀주대첩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족이 침입을 했을 때요, 이걸 대응한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윤관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윤관은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 별무반은 특징이 있어요. 자, 여진족은요, 싸움을 할 때 기마, 말을 타고 싸움을 해요. 그런데 고려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 말을 이용한 기마 부대가 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윤관은 별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보병, 그 다음에 기병, 그 다음에 승려들이 나와서 하는 전투에 나서 싸우는 또 항마군, 이렇게 또 3개의 특징을 가지는 그 군대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별무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별무반이요, 이 여진을 정벌에 성공을 하고요. 동북구성까지 축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진이, 불쌍한 여진이, 우리 다시 이거 돌려주세요 하고 여러 번 간청을 하니까 또 우리 또 이렇게 착한 또 고려는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란과 여진의 침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4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은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했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3점 문제인데, 자, 일단 학생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선생님,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을 그린 것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첩경 이삐도예요. 자, 이거 첩경 이삐도라는 그 말도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좀 잘 이해도 안 가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선생님이 저와 같은 그 친절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친절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고려가 여진족을 물리친 뒤에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여진족 물리치고 국경 표시한 거 뭐죠? 동북 구성이죠. 네. 자, 그럼 자료 찾으면 정답 1번에서 바로 나오네요. 자, 2번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거는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웠던, 살수에서 싸웠던 그 살수대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서희의 강동육주 획득은 서희가 좀 1차 거란족의 침입 때 차지했던 그 강동육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김인우의 처인성 전투. 이거는 몽골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동육주와 동북구성 각각 거란의 침략으로 그리고 여진의 침략으로 우리가 이 영토를 획득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도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강동육주 먼저 볼게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와 소손영의 담판으로, 자, 여러분 조금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서희와 소송영이 그 담판을 벌이는 대화 내용이요, 출제가 자료로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때 내용을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여기는 원래 고구려의 땅이다. 근데 또 소순영은 아니다. 뭐 이건 어떻게 너희가 너희 땅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벌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거란을 물리치고 강동육주를 얻었다. 자, 그 다음에 동북구성 여진족의 진입 당시 윤관이 별무반, 아까 그 세 부대죠. 보병, 기병, 항마군, 이렇게 세 군데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물리친 후 싸운 성이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냐. 자, 보시면 요 지역, 강동육주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 지도를 조금 우리가 이 지도 호랑이 모양, 토끼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토끼 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불이 이 위치에 있는 곳이 강동육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함경남도 지역, 요 지역, 여기가 윤관이 쌓은 구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개념 플러스 골품제도와 관련돼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조금 문제를 풀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신라의 뭐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혈통에 따랐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신라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 신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통에 따라서 높낮이를 구분하여서 사회생활까지 규제를 하였대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규제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골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하기를 이거는 자, 골이요, 뼈골자예요. 그래서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 자, 그리고 진골은요, 진짜 뼈다. 그래서 성골은요, 성스러운 왕과 왕이 만나야지만 만나서 태어나는 자식, 그 자식들이 성골이에요. 근데 반면에 진골은요, 한쪽은 왕이지만 한쪽은 귀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태어나는 자식들은 진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요, 아직은 성골과 진골에 대한 정확한 그 이야기가 좀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골이 어떤 출신이다, 진골이 어떤 출신이다. 근데 요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육두품은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식인층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지만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진골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골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왕이 될 수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뭐 아찬이라는 그런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당으로 유학을 가거나 문학과 종교 쪽에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저기 그 먼 그 산속에 그런 데로 넘어가서 거기서 시를 쓴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거기서 이런 식으로 풀기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두품에서 1두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요. 5에서 4두품은 일단 실무 관리들이에요. 좀 이런 행정적 업무를 보는 그런 관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두품 아래는 우리 같은 평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요. 이 4두품부터 1두품까지는 이 품이 뭐 이걸 4두품이다, 3두품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골, 진골, 6두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3편 중세사 2단원 무신정변과 원간섭기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어느덧 고려시대 중반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쯤에서는 고려시대의 지배층에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좀 고려 전반기에서는요. 귀족이지만 문벌 대대로 이어왔던 그런 문벌 귀족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무신과 권문세족입니다. 자, 요 문벌 귀족은요, 공음전과 음서라는 특혜를 가지고요. 아버지가 귀족이었으면 그 아들도 귀족, 그리고 그 손자도 귀족, 이렇게 대대로 귀족을 물려받아서 문벌 대대로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다른 이한테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는 건데, 대표적인 인물이 경원이 씨였던 이자겸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도록 집권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그리고 차별을 받았던 어떤 세력? 무신들이요.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요, 이 신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교적. 그런데 이 무신들은 아버지가 뭐 소금장수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좀 미천한 출신의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 집권기도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바로 고려 말기쯤에 이르면 우리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원간섭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 원간섭기 때 몽골의 원나라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원나라에 이렇게 빌붙은 사람들이요,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주로 무신과 관련된 문제가, 그리고 권문세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했느냐, 또 그거를 개혁했던 공민헌과 그 다음에 같이 개혁을 주도했던 신동과 관련된 문제들이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무신정권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인데요. 49번 문제로다가 제가 뽑았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최충원과 그 다음에 그의 노비였던 만적이 등장을 하네요. 자, 최충원은요, 이 무신정권 시기에 아주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최씨 정권인데 그 최충원의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에요. 자, 노비 만적은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고 장군과 재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려라면서 난을 일으켰대요. 자, 이것은 근데 비록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만적이요, 여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모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최충원한테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노비의 신분에서 양인으로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산채로 말아가지고 두루 멍석으로 말아서 연못에 빠져서 죽게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요거요, 어느 정권 시기 때인가요? 우리 여기서 쉽게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건국하고요, 거란이 침입하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최씨 정권이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쥐었을 때 그 최씨 정권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핵심 개념 플러스에서 무신정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였어요. 이 문신들, 대대로 그 가문을 이어오면서 귀족의 권력을 차지했던 이 문벌 귀족들이요, 무신들은 너무나 무시하고 차별 대우를 했어요. 실제로 왕 앞에 품계석 앞에 앉을 때도 같은 오품이어도 훨씬 이 문벌들보다 못 미치게 더 뒤에 이렇게 앉는다던가, 아니면 월급을 받을 때도 훨씬 더 적게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차별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하고 같이 뭐 나들이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꾸 약을 올리는 그 문벌 귀족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이 무신정변이 일으켜졌는데요. 자, 일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쥐게 됩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 나서요, 사회 모습을 보면 무신들 간의 권력을 쟁탈하게 돼요. 이걸 빨리 권력을 어떤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리고 착착착 이렇게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 무신들이 너무 이제 힘이 세고 자기가 다 이렇게 힘으로다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다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앞에 그 지배자를 죽이고 막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겪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농민과 천민들 역시, 얘네들이야 뭐 신분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신분들이에요. 얘네들도 천민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면 얘네들처럼 이렇게 높은 층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봤던 이런 농민과 천민들도 같이 공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웠죠. 자, 그런데 요때 이 어지러운 상황을 조금 이렇게 차츰차츰 정리를 해 나갔던 인물이 바로 최충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 인물이 교정도감이라는 그 최고 권력 기구를 세워서 자기가 여기에 교정 결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라는 것은 이 최씨 집권의 개인적인 사병이에요. 이 사병을 막 키워가지고 자기네들 집단을 보호를 하면서 나중에는 요 삼별초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 거처를 옮겨가면서 끝까지 항쟁을 하는 그런 군대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무신들, 문벌귀족을 무너뜨리고 무신들이 지배층에 되었지만, 그렇지만 영향으로는요, 망이망소이 같은 이런 신분이 좀 낮은 출신, 그리고 만적 같은 노비 같은 출신들이요, 난을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